정석법. 고산지대 관광주식회사라는 관광도로 건설 회사가 생겼다. 이 회사는 어떤 신흥 재벌을 중심으로 해서 1년 전에 생겼다. 이 회사가 건설성, 농림성, 운수성, 국철 등의 허가 청원서와 함께 제출한 계획서에 의하면 야마나시현 옌잔시에서 군마현 이세자키까지 유료 고속도로를 만드는 것이다. 그 중간에 해당하는 군마현 만바 거리에서 나가노현 마스모토시까지는 다른 도로를 통한다. 이것은 앞으로 스카이라인을 만들려는 것이다. 참으로 미중유의 장대한 계획이었다. 이 입안자에 의하면 새로운 도로의 연선은 관광지로서는 전혀 개발되지 않은 지대로 더욱이 수많은 명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것이 개통되려면 약 15년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제1기 공사에 5년, 제2기 공사에 10년으로 예정하고 당면한 자본금은 60억 원이다. 이것을 접수한 각 관청의 관리들은 눈을 휘둥그레 떴다. 이런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출원자는 자신만만했다. 현재 상황으로만 일을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는 15년 앞, 20년 앞, 30년 후의 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년 후의 일이라면 막대한 설비 투자를 해도 훌륭하게 흑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다. 사실 설비 투자 과잉인 철강계에서도 같은 말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다만 사람만을 수송하는 것이 아니다. 연선의 목재, 광석, 농산물을 수송함으로써 도시와의 교류를 활발히 해서 지금까지 간토 티베트 지역이었던 이 지방을 급속히 개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관광뿐만 아니라 국가적 견제에서도 부디 허가해 주기 바란다는 취지가 유려하게 타입으로 쳐져 있었다. 고산지대 관광주식회사에서는 소관관계의 각성에서 허가가 내릴 것으로 생각하고 재빨리 토지 매수에 착수했다. 그것은 남쪽인 야마나시현 이엔잔시 부근과 북쪽인 군마현 이세자키시 부근의 양쪽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분기점이 되는 만바거리에도 그 공작이 시작되었다. 이 계획에 대한 각 현의 반응은 회사 측에 대해서 매우 호의적이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현의 불모지대 개발에 임해달라는 것이다. 적극적인 현은 다수의 보조금을 내도 좋다고까지 말했다. 따라서 회사 측에서 용직과장이나 계장이 현지에 출장했을 때는 대환영을 받았다. 회사 측에서도 그 지방 시장이며 보조자 또는 동장 이장, 게다가 그 부근의 유지들을 초대했다. 간담은 순조롭게 행해졌다. 그런데 하고 과장은 그 석상에서 토지의 매수 시가를 물었다. 글쎄요, 장소에 따라 다릅니다만 산간부 쪽으로 들어가면 대개 평당 시가는 3,000원 정도일 겁니다. 하고 시장은 실제 가격보다 비싸게 말했다. 하지만 이것은 시가니까요. 회사 측에서 반강제적으로 매수하시겠다면 이 5배가량은 주셔야 될 겁니다. 5배라면 평당 15,000원이다. 아니, 시장님, 그건 좀 비싼데요? 저희 회사도 시설에 상당한 돈이 들기 때문에 하다못해 땅값이라도 좀 싸게 해주셔야 되겠어요. 과장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지만 회사의 계산으로는 최고 25,000원까지는 예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15,000원은 충분한 허용액이지만 과장은 그런 것은 얼굴의 털끝만큼도 비치지 않았다. 하지만 그쪽은 한번 땅을 사들이면 그것으로 앞으로 영원히 벌어갈 것 아닙니까? 시장은 이렇게 응했다. 아니요, 시장님. 이건 어떤 한 회사의 영리 사업만은 아닙니다. 이 도로를 만드는 것으로 이 연선의 땅이 개발되는 것이니까요. 이른바 국가적인 사업이기도 한 것이죠. 수송과 산업이 개발되면
이 다른 땅도 값이 오를 것 아니겠어요? 현민 여러분들은 기뻐하실 겁니다. 국가 사업과 현민의 이익 양쪽을 겸하고 있는 셈이죠. 부디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약한데요. 하고 시장, 동장, 이장은 이구동성으로 쓴웃음을 짓는 것이었다. 아무튼 이 매수 교섭은 개개인과의 절충에 앞서서 지방자치단체 측의 협력을 얻었다. 다음에는 설계도에 의거해서 코스에 해당되는 땅의 소유자와의 절충이다. 용지 매수라지만 댐 등의 보상과는 달라서 좁고 긴 땅을 사는 것이니까 소유자에게도 별로 큰 괴로움을 주지는 않아도 된다. 그래서 그 교섭은 처음부터 화기애애하게 행해졌다. 불황마다에서 모인 토지 소유자는 회사 측 초대로 엔잔시의 요리집에 안내되었다. 거기서 배가 터지도록 먹었다. 그 자리에서는 보상액의 대개의 기준이 회사 측으로부터 제시되었음에 지나지 않았다. 소유자 측에서는 아무런 의견도 나오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값을 올리는 교섭은 1대1의 자리가 아니면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누구나가 약삭빠르게 앞질러 공명을 세우려고 노리고 있다. 그러나 이 교섭이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진행된 것만은 틀림없었다. 엔잔에서 후에우키 강 동쪽을 지나는 것이 회사 측의 당초 예정 계획이었다. 여기라면 땅이 비교적 평탄해서 공사도 순조롭게 진척될 것이다. 서쪽은 산의 사면이 갑자기 강으로 떨어져 들어가서 공사가 힘들다. 경사가 있는 것이다. 개별 교섭에 들어가서도 사태는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대체적인 기본액에서 그다지 값을 올릴 것을 요구하는 사람은 없었다. 결국 이 부근의 땅값으로 낙착된 것이 18,000원이었다. 물론 여기에는 시동리 측에서의 용원도 있었다. 실제로 그곳 사람은 고속도로의 신설로 대단히 기뻐했던 것이다. 지금이라도 도쿄의 도민들을 위시해서 전국에서 관광객이 밀려와서 막대한 돈을 떨어뜨릴 것 같은 꿈을 꾸고 있었다. 그러니까 마을 안에서는 벌써 여관, 토산물점 이런 것들을 계획하는 사람까지도 있었다. 이런 상태라면 옌잔시에서 다이보사스 고개에 이르기까지의 제1기 측량은 아무런 사고도 없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하지만 뜻밖에도 사하라 불악에서 회사 측은 완강한 저항을 받았던 것이다. 그 사나이는 가와구치 헤이로쿠라는 양돈업자였다. 그는 43살이었다. 회사 측의 불리한 점은 이 가와구치의 소유 산림이 남북으로 상당히 길게 뻗어 있다는 것이었다. 이 사이는 약 4km가량이나 되었다. 가와구치의 집은 사하라 불악에서도 인가가 모여있는 곳에서 뚝 떨어진 독립가옥이었다. 아마 양돈업이라고 해서 냄새와 그 밖의 일로 인가가 많은 곳을 피했는지도 모른다. 가와구치는 찾아간 회사 측 용지 개원에게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나는 절대로 땅을 팔지 않아요. 뭐라고요? 이유요? 뭐 까닭이고 뭐고가 없어요. 그런 자동차가 달리는 길을 만든다는 것이 난 싫다고요. 당신네들이 아무리 매수 가격을 비싸게 한다고 그래도 나는 싫어요. 하고 외면을 하고 만 것이었다. 회사 측에서는 가와구치 헤이로쿠가 매수 가격을 올리려는 줄로 생각했다. 저 가와구치 씨, 정 그러시다면 우리끼리만의 이야기인데 다른 사람은 평당 18,000원에 계약을 하고 있어요. 옌잔시에서 가까운 번화한 땅조차도 그 값이에요. 근데요, 저희가 2만 원 드릴게요. 그것으로 성사시키시죠. 대신에 다른 사람에겐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하고 권했지만 아니에요. 나는 전부터 말하던 대로 돈이 욕심나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길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싫다니까요.
이렇게 고집을 부리며 당신네들 그렇게 길을 만들고 싶으면 강 건너편에 길을 만들어도 좋을 텐데 왜 이러세요? 강에 철교만 가설하면 될 텐데요.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불편하게도 후에우키강 서쪽 기슭은 급경사로 기울어서 강바닥으로 떨어져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헤쳐내고 길을 만든다는 것은 대단한 난공사가 된다. 가와구치의 땅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 바로 앞에서 철교를 가설하고 약 1km가량 서쪽 기슭의 도로를 지난 지점에서 다시 철교를 또 가설을 해서 동쪽 기슭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가와구치가 고집을 부리는 한 이런 무의미한 낭비와 품을 들여서 멀리 돌아가야만 하는 것이다. 회사 측에서는 가와구치의 헤이로쿠가 입으로는 저런 말을 하지만 사실은 어디까지나 매수 가격을 올릴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흔히 있는 케이스다. 댐의 보상 문제며 도로 신설에는 이런 종류의 사람이 반드시 몇 명은 나오게 마련이다. 그것은 이웃 사람들의 소문으로 가와구치 헤이로쿠가 손톱 끝에 불을 켤 만큼 인색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와구치에게는 우메꼬라는 5살 연상인 아내가 있다. 아이가 없기 때문에 부부만의 생활이었지만 우메꼬는 멍청한 여자여서 회사 측의 부탁을 받아 남편을 설득할 만한 인물이 못 되었다. 난 아무것도 몰라요. 쓸데없는 참견을 하면 남편한테 야단 맞아요. 이렇게만 말할 뿐 도무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나이 어린 남편 헤이로쿠에게 절대 순종하고 있는 것이었다. 회사 측에서는 마침내 평당 22,000원까지 값을 올려서 설득하기 시작했다. 안 돼요, 안 돼. 설사 3만 원이나 5만 원이라도 땅은 팔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나중에는 회사에 용지 개원이 오면 화를 내는 형편이었다. 가와구치의 땅을 상당한 가격에라도 사는 편이 서쪽 강기슭을 따라 개발하는 것보다 훨씬 비용이 덜 든다. 회사로서는 그런 이익 계산으로도 또한 가와구치를 흉내내는 패들이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지 그를 설득하고 싶은 참이었다. 이 가와구치 놈 이제 와서 저런 말을 하고 있지만 놈은 회사 측 초대 연회는 버젓하게 나왔었잖아. 처음부터 팔지 않을 생각이었다면 회사 측에 한턱 내는 술도 먹지 말았어야지. 이렇게 뒤에서 험담하는 소리가 다른 매각 승낙자들로부터 들리게 되었다. 이것은 그들로 보면 싼 보상금으로 회사 측의 증서를 빼앗긴 분함과 만약 자기들보다 비싼 값으로 거래가 행해지는 경우에 질투심에서이기도 하다. 그러던 중에 회사 측으로서는 참으로 솜씨가 서툰 일이 일어났다. 용지 개원 중에 한 사람이 가와구치 헤이로쿠의 저항을 대수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헤이로쿠의 심술이 미웠는지 멋대로 측량대를 이끌고 와서 그의 소유지에 대강의 측량을 한 일이었다. 가와구치 헤이로쿠는 그것을 알자 열화와 같이 화를 냈다. 당신네들 도대체 누구 승낙을 얻고 내 땅에 들어와서 측량을 했느냐 말이에요. 하고 그는 옌잔시에 있는 회사 측의 임시사무소로 고함을 치며 들어왔다. 그것은 회사 측의 차질이었다. 참으로 죄송하다. 하고 임시출장소 주임은 무조건 사과를 했지만 가와구치는 도무지 그 사과를 들어주지 않았다. 당신네들 곧잘 실수니 차질이니 하고 변명을 하거든. 그렇지만 나는 당신네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측량을 한 것을 알고 있어요. 앞으로는 어떤 놈이 오더라도 나는 절대로 물러나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하려고. 가와구치는 씩씩대며 외쳤다. 산속의 돼지장수라고 너무 사람 우습게 보지 말라고. 그의 노여움을 달래려고 출장소 주임은 당사자를 데리고 가와구치의 집으로 가서 무조건 거듭해서 빌었지만 그의 노여움은 풀리지 않았다.
굳이 내 땅 때문에 무리할 것은 없지 않아요? 다소 돈이 들지도 모르지만은 강 서쪽으로 길을 만드는 편이 더 편할 거예요. 가와구치는 양복 입은 무릎을 더러운 다다미에 예의 바르게 모으고 앉아있는 주임 일행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고 외면했다. 돼지 먹이의 냄새가 돼지 우리에서 심하게 풍겼다. 여름이 끝날 무렵인데도 그 강렬한 냄새는 밖에서 온 손님에게는 견딜 수 없을 정도였다. 다음에는 본사의 부장이 찾아가서 한번 도쿄에 와서 직접 수뇌부와 이야기를 할 수 없겠느냐고 했다. 그 속셈은 그에게 왕복 교통비를 내주고 도쿄에서 환대해서 한턱 단단히 씀으로써 함락시키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것도 효과는 없었다. 난 바쁜 사람이에요. 도쿄에 갈 시간 같은 거 없어요. 하고 헤이로쿠는 거절을 했다. 헤이로쿠가 이렇게 완강히 듣지 않게 되자 이상한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헤이로쿠가 상당한 값으로도 고개를 젓는 것은 저 매수 예정지에 무슨 비밀이 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는 팔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억측은 그 땅에는 남에게 보여서는 곤란한 것이 파묻혀 있다. 그곳에 도로가 만들어진다면 그곳이 전부 파헤쳐지게 될 테니까. 헤이로쿠는 그것이 발견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진전이 되고 다시 이러한 험담으로 발전했다. 파묻은 것은 아마도 사람의 시체일지도 모른다. 그것도 헤이로쿠가 남몰래 살해해서 파묻은 시체다. 그것이 도로공사로 발견되는 것을 꺼려서 이러쿵저러쿵 하고 트집을 잡으면서 거절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까지 되고 보니 과연 그렇게 생각되어도 하는 수 없을 정도의 분위기를 가와구치의 헤이로쿠는 가지게 되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는다. 딴 고장에서 온 사람이다. 이 지방에 정착해서 살게 된 것이 종전 후의 혼란기다. 산을 산 것도 어떤 돈인지 알게 무엇인가. 아내와 단둘이서만 살며 일하는 사람을 절대로 두지 않는다. 이따금 헤이로쿠를 찾아오는 사람이라고는 다른 지역에서 오는 정육점 주인이나 돼지 매매로 이야기하러 오는 다른 양돈업자 정도밖에 없었다. 그 장소도 집이 밀집해 있는 마을 중심지에서는 멀어져 있다. 조건은 나쁜 소문을 무리 없이 긍정하도록 갖춰져 있었다. 소문은 마을 사람 사이만으로는 끝나지 않았다. 어느 틈에 이런 일이 옌잔 경찰서에 소속되어 있는 마을의 주재 순경의 귀에까지 들어갔던 것이다. 순경은 그대로 내버려 둘 수도 없어서 본서에 연락할 용무가 있어서 갔을 때 이런 말을 상사에게 말했다. 상사는 고개를 갸웃하고 아무래도 이상한 소문이로군 이렇게 말하고 아무튼 넌지시 헤이로쿠 소유의 산을 보고 오도록 지시했다. 주재소 순경은 일주일 후에 그 결과를 보고했다. 나는 가와구치 헤이로쿠에게로 다른 용건을 가장하고 가서 면회했음. 그 사람은 용지 매수 거절의 이유에 대해서는 마을의 악평 때문이라고 하며 단연 거절하겠다는 뜻을 나에게 밝혔음. 그의 아내 우메코는 그보다 5살 위인데 말없는 여자임. 모든 것을 우쭐대고 시키는 가와구치의 태도를 감수하는 것처럼 보였음. 만약 마을 사람의 소문이 진실이라면 살인과 시체 매몰은 헤이로쿠 한 사람의 범행이라고 추측됨. 나는 그가 마을 사람과의 교제를 일부러 경원하고 있는 점, 그리고 부부만의 생활을 남이 엿보지 못하게 하려는 자그의 점을 중시하는 바임. 헤이로쿠 소유인 산림의 일부 약 200평방미터가량을 답사해 보았는데 현재는 잡목과 관목이 울창하게 덮여서 시체 매몰에는 가장 적합한 조건이라고 사료됨. 이런 보고서였다. 옌잔 경찰서에서는 주재 순경의 보고에 의거해서 대책을 협의했다.
마을 사람들의 소문이며 주제 순경의 소감으로는 가와구치 헤이로쿠는 충분히 의심을 받을 만했다. 그래서 급히 가져오게 한 가와구치의 호적 등본을 보니까 그는 도찌기현 우스노미 태생으로 부모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향리에는 친형이 한 사람, 게다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헤이로쿠에게는 아이가 없지만 친형에게는 5형제가 있었고 이미 맏딸이 낳은 손자까지 있다. 헤이로쿠에게는 전과는 없었다. 순경을 고향에까지 파견해서 친형을 만나 질문을 하니까 헤이로쿠는 1942년에 소집돼서 우스노미아 연대에 입대, 만주로 이동해서 중국 남방에서 필리핀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왔다. 전처는 같은 우스노미아의 미장이의 딸이었는데 헤이로쿠가 출정에 있는 동안 다른 남자가 생겨서 집을 비운 그에게서 떠났다. 현재의 아내는 헤이로쿠가 아무렇게나 도쿄의 거리에서 주워서 붙어버렸다고 한다. 주웠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헤이로쿠가 암거래를 하다가 같은 동료인 그 여자와 함께 되었다는 뜻으로 말한 친형의 표현이었다. 이 말로도 알 수 있듯이 친형은 헤이로쿠와는 전혀 왕래를 하고 있지 않았다. 그놈은 고집이 세서 남에게 지지 않고 사람이 좀 괴짜여서 도무지 교제하기 힘들어요. 게다가 자기 편에서 먼저 언제부터인지 가까이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고 손자를 하는 친형은 말했다. 만약 예의 살림 속에 시체가 묻혀 있다고 가정하면 헤이로쿠에게서 도망친 전의 아내가 피해자의 후보로 추정된다. 그래서 수사원이 애써서 그녀의 행방을 찾았는데 그 여자는 엎드리면 코 닿을 만한 오야마에 살고 있음을 알게 돼서 수사원을 실망케 했다. 그러나 헤이로쿠에 대한 의혹은 풀리지 않았다. 그가 그 살림의 일부를 회사 측에 팔기 거절한 이면에는 분명히 무언가 비밀이 감춰져 있을 것 같다. 회사에 문의를 하니까 지난번 성립되었던 타협안은 다른 매수 가격의 무려 3배 가까운 금액임을 알게 되었다. 이 이상 가격을 인상할 수 없다는 것은 헤이로쿠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그의 거절이 마을 사람들에 대한 반발에서 나왔다고 하기에는 친형의 증언을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그 탐욕스러운 성격으로 미루어 현실감이 희박하다. 다만 여기에서 새로운 이론이 나왔다. 만약 헤이로쿠가 사람을 살해해서 묻어놓았다 할지라도 회사 측은 그의 살림 전부를 파헤칠 것은 아니다. 게다가 산에 어디를 파헤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헤이로쿠도 계획도에 의해서 알고 있는 것이다. 시체의 매몰 장소를 바꾸면 될 것 아니냐. 운 나쁘게 노선에 해당되는 곳이 매몰 장소라고 한다면 거기서 시체를 파내서 전혀 손을 대지 않을 곳에 옮겨 묻으면 범행은 발각되지 않고 끝날 것이다. 그런데도 그가 완강히 저항하고 있다는 것은 어찌 된 일이겠는가? 이런 의견이었다. 분명히 일리 있는 말이다. 그러나 다른 반론도 나왔다. 헤이로쿠는 그 시체의 매몰 장소를 잊어버린 것이 아닐까? 그가 산으로 이사를 온 것은 지금으로부터 10수년 전이다. 그렇다면 번식력이 강한 잡목이며 관목은 매몰된 시체 위에 뿌리가 뻗고 잎이 무성해졌을 것이다. 범인 자신이 그곳이 어디였는지 이미 짐작을 할 수 없게 된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는 막연하게 공사 예정 노선이 그 자리에 닿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어쨌든 개통공사가 되면 불도저로 그 근처를 엉망진창으로 파헤칠 테니까 말이다. 이런 이야기였다. 하지만 이것도 구실이었다. 또한 이렇게 말한 자도 있다. 시체는 한 군데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 흩어져 있는 게 아닐까? 한 군데만이라면 아무리 나무가 무성하다 하더라도 대강 짐작은 할 수 있으니까 그 부근 일대를 파헤치면 된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은 여러 구의 시체가 여러 군데의 지점에 매몰되어 있으니까 손을 댈 수가 없게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의견이었다. 결국 헤이로쿠는 희대의 살인귀라는 말이 나올 정도 같았다. 어떤 것이건 마을 사람의 소문은 자꾸 높아갔고 투서도 회사 쪽으로 자꾸 날아들어서 경찰에서도 내버려 둘 수 없는 심리 상태가 되었다. 그렇지만 경찰이 헤이로쿠의 땅을 강제적으로 파헤친다 하는 데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단 말인가? 이 점에 이르면 당국은 막히고 마는 것이다. 다만 소문만을 믿고 강권으로 함부로 개인 소유지를 파헤칠 수는 없다. 확실히 근거나 확인이 없는 한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관할 경찰서는 이 일을 현경 수사 1과에 의논하기로 했다. 어쩌면 의논이라는 형식으로 책임의 절반을 현경에게 지우려는 생각이었다고 말하지 못할 것도 없다. 나중에 실제로 범죄가 존재해 있음을 알게 되면 관할서의 실수는 면할 수가 없는 것이다. 난처하군 하면서 현경에서도 고개를 갸웃했다. 확실한 증거 없이 발굴할 수는 없지. 가택을 수색하는 것만 해도 버젓한 이유가 없으면 판사가 영장을 내주지 않잖아. 일단 살림속을 검색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안도 있었다. 검색이라면 땅을 건드리는 것은 아니니까 별로 불법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하지만 그건 어려워. 왜냐하면 잡목이 무성한 곳을 무턱대고 돌아다닌다고 해서야 뭐 알 수가 있을까? 이게 불과 며칠 전에 시체를 묻은 거라면 당장이라도 눈에 띄겠지만 십수년 전의 범행이라면 지금은 잡목과 잡초에 덮여서 짐작도 할 수가 없을 거야. 정말 그 말대로였다. 게다가 헤이로쿠는 욕심이 많기는 하지만 별로 나쁜 짓은 하고 있지 않다. 경찰은 특기인 별건 체포를 발동할 수도 없었다. 현경의 한 경부 보좌의 생각이 헤이로쿠의 땅에 전 지주인 하다케야마 육교의 일에 미치게 되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헤이로쿠에게 살림을 판 사나이는 지금 어디서 살고 있을까? 이 의문이 수사진을 갑자기 활발하게 했다. 등기소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매매가 성립된 것이 1949년 7월 1일. 등기 가격은 믿을 수가 없으니까 정확한 금액을 알 수는 없었지만 상당한 돈이다. 아무튼 그 하다케야마를 찾아보자고 이야기가 되었다. 하다케야마 유키오는 그 뒤 가와구치코 거리에서 조그마한 여관을 경영하고 있다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로 관할 경찰서와 현경의 수사원은 현내인 가와구치코 거리로 달려갔다. 후지산을 비추고 있는 가와구치 호반에는 수없이 많은 너절한 여관, 토산물점이 둘러싸고 있었다. 형사 두 사람은 유람 단체객들 사이로 왔다 갔다 하다가 겨우 호수가 보이지 않는 장소에서 시오야라는 여관을 경영하고 있는 것이 하다케야마라는 것을 확인했다. 헌데 나온 것은 살림에 쪼들린 하다케야마의 아내였다. 우리 주인 양반은 잘 있습니다 하고 아내는 말했다. 이것으로 두 수사원은 일시의 활기를 잃었지만 다음 문답은 다시금 그들에게 희망을 갖게 했다. 주인 어른을 만나게 해주세요. 네, 때마침 집에 안 계시는데요. 언제쯤 돌아오십니까? 글쎄요, 그게 좀 먼 곳에 가 계시기 때문에 근 한 달가량은 돌아오시지 않을 텐데요. 한 달가량이나요? 어디에 가셨는데요? 글쎄요, 홋카이다라고 들었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잘 몰라요. 이 고장에서는 장사가 도무지 신통치 않아서 그곳에서 새 장소를 물색해서 장사를 해야겠다고 하며 떠났습니다. 떠나신 것은 언제쯤인가요? 글쎄요, 석 달쯤 되었을까요?
석 달 전이라면 14년 전에 행방불명이 되었을 거라는 예상과는 매우 달랐다. 그동안 주인 어른께서 편지는 좀 보내셨나요? 전혀 없었어요. 완전한 장소가 결정될 때까지는 아무것도 알리지 않겠다고 말했었어요. 아직도 소식이 없는 것을 보면 아직 정해지지 않았나 보아요. 형사 두 사람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그래, 주인 어른께서는 분명히 14년 전에 사하라 불악의 살림을 가와구치 헤이로쿠 씨에게 파셨죠? 네, 팔았습니다. 헤이로쿠 씨와는 그 후 왕래가 있었나요? 네, 남편이 자주 만났었어요. 수사원의 얼굴이 긴장되었다. 저 남편께서 행방불명, 아니, 홋카이도로 건너가기 전에도 헤이로쿠 씨와 만났었나요? 네, 주인이 떠나기 전날에도 헤이로쿠 씨를 만난다고 하면서 집을 나갔었죠. 그건 어떤 용건일까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장사를 바꿀 생각으로 남편은 헤이로쿠 씨와 의논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헤이로쿠 씨에게 장사를 바꾸는 일에 대해서 의논을 해보았자 별 수 없었을 텐데요. 아니요. 그건 양돈업을 대규모로 한다고 했어요. 홋카이도에 큰 목장을 만들 생각으로요. 헤이로쿠 씨에게 돼지를 기르는 방법 등을 배웠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래, 그 이야기로 헤이로쿠 씨와 곧잘 만났었군요. 그렇습니다. 언제나 어딘가에서 몰래 만나곤 했어요. 그럼 그 장소는 모르시나요? 네,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호스키 부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면 홋카이도에 가시는 전날 헤이로쿠 씨를 이 남편께서 만나셨다면 출발하는 날도 어디선가 헤이로쿠 씨와 오스키에서 만나기로 예정되었던 그런 모양이로군요. 글쎄요, 그런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와구치코역까지 배웅을 나갔었는데 그때는 헤이로쿠 씨와 있지 않았고 주인 양반 혼자서 기차를 탔었어요. 이러한 사실이 보고되자 당국은 갑자기 활기를 띠었다. 하다케 야마 아내의 이야기로는 그녀의 남편은 홋카이도의 목장을 살 계약금으로 품 안에 100만 원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이 돈은 성공하든 실패하든 직업 전환을 해보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무리하게 딴 곳에서 꾼 돈이었다고 한다. 흔히 있는 이야기다. 헤이로쿠가 하다케 야마를 속여 많은 돈을 가지고 있게 해서 어디엔가 유인해 내다가 살해하고는 자신의 살림 속에 매몰했는지도 모른다. 하다케 야마의 모습은 역에서는 혼자였다고 하지만 이 선은 중앙선인 오스키까지 가서 거기서 본선과 연결되어 있다. 오스키와 인자는 극히 가까운 거리에 있다. 사정이 어둡고 얼뜬 하다케 야마는 헤이로쿠의 말을 믿고 오스키 역에서 내려 헤이로쿠 씨에게 유인되어 살해되었는지도 모른다. 다만 헤이로쿠는 하다케 야마의 행방불명으로 집사람들이 의심하는 것을 미리 경계해서 홋카이도에 적당한 땅이 발견될 때까지는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알리지 않는 게 좋다고 하다케 야마에게 말해 두었을지도 모른다. 시체를 운반하는 방법은 어떠했을까? 아무리 가깝다고는 해도 오스키에서 헤이로쿠의 땅까지는 상당한 거리다. 헤이로쿠는 돼지를 운반할 때 쓰는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다. 어디엔지 가서 중고품을 사온 것인데 이 3륜차에 새끼 돼지 등과 함께 시체를 실으면 겉에서는 조금도 알 수 없을 것이다. 경찰은 급히 하다케 야마의 아내에게 남편의 가출인 수색원을 내게 하고 거기에 생명의 위협이 있음을 기재하게 했다. 참고인으로서 취조를 받게 될 가와구치 헤이로쿠의 의무가 이로써 성립될 수 있었다. 하다케 야마의 행방불명이 석 달 전부터라는 것은
살림을 매매한 14년 전이라는 상상과는 굉장한 격차가 있었지만 범죄의 냄새가 강하다. 석 달 전에 매몰되었다 손 치더라도 그 주위에 수목에 입히며 잡초는 무성할 것이었다. 가와구치 헤이로쿠는 엔잔 경찰서에 참고인으로 출두하게 되었다. 수사 과정은 그대로 밭에서 곡괭이를 잡게 해도 어울릴 정도로 농민적인 얼굴을 하고 있었다. 당신은 하다케 야마 6기호를 알고 있지요? 과장은 날카롭지 않은 눈초리로 헤이로쿠를 보았다. 네, 압니다. 헤이로쿠는 언제나 입고 있는 작업복 차림으로 와 있었다. 그는 과연 경관 앞에 나온 탓인지 마을 사람들에게 대한 것 같은 오만함이 사라지고 긴장되어 있었다. 그러나 태연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점이 과장의 둔한 눈에도 잘 알 수가 있었다. 어떤 일로 서로 잘 알게 되었습니까? 그거는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하다케 야마 씨의 살림을 샀을 때 서로 알게 된 거지요. 당신은 그 산을 살 때 하다케 야마 씨의 집에까지 가서 직접 본인을 만난 것입니까? 네. 그게 언제쯤이에요? 1949년 6월경이었어요. 하다케 야마 씨가 샤스 바람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나는 그 무렵에 다소 암거래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어떻게 앞으로는 조촐한 일을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근의 산을 사고 싶었던 겁니다. 상담은 곧 되었나요? 네, 하다케 야마 씨는 이런 산을 가지고 있어 봐야 뭘 하겠냐. 나무도 팔릴 만한 것은 하나도 없다. 가와구치코 거리에 가서 조그마한 여관이라도 했으면 한다고 말했었어요. 그래서 비교적 싼 값에 샀습니다. 얼마에 샀습니까? 헤이로쿠가 말한 금액은 등기되어 있는 금액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 그거 참 무척 싸게 샀구만 그래. 그 후에 그것이 인연이 돼서 하다케 야마와 노상 만났었던 거로군요. 네, 그 사람이 가와구치코에 있으니까 그쪽에서도 가끔 찾아왔었어요. 그러다가 가와구치 호반 주위에 새로운 큰 여관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도무지 잘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곤 했죠. 그리고 내 돼지 가격이 새끼 돼지를 8,000원에 사와도 가을에는 3만 원이나 된다는 말을 듣더니 하다케 야마 씨는 그렇다면 자기도 양돈업을 하고 싶다. 좀 더 많은 돼지를 길러서 본격적으로 하면 확실히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매우 마음이 내켜 했죠. 그건 언제쯤부터의 이야기입니까? 작년 연말쯤이었다고 생각되네요. 그리고 하다케 야마 씨는 여러 가지 일을 나한테 묻더니만 드디어 정색을 하고 돼지를 사육할 고장은 어디가 좋겠는지 하는 등의 일들을 나한테 의논하게 되었죠. 그 의논을 한 곳은 하다케 야마의 집이었나요? 아닙니다. 하다케 야마 씨는 자기 아내 앞에서는 직업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 했어요. 여자가 귀찮게 구니까 어디든 도중에서 만나자기에 양쪽에서 서로 만나기에 형편이 좋은 오스키에서 만나곤 했죠. 오스키에 어디서 만났습니까? 역의 대합실에서 이야기를 한 일도 있었고요. 그것을 나와서 산 쪽으로 가거나 했었지요. 또 아무도 없는 사당 같은 데서 담배를 피면서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었어요. 어째서 그런 것만 골라 다녔습니까? 무슨 비밀이라도 있었습니까? 아니요, 별로 비밀은 없었는데요. 우리 집에 와도 바쁘기만 했었기 때문에 천천히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서 중간 지점에서 서로 만나서 그렇게 되었던 겁니다. 음식점에 가거나 여관을 빌리게 되면 돈이 드니까요. 나는 그렇구만. 역 대합실이나
사당의 숲이라면 한 푼도 들지 않았겠네요. 헤이로쿠도 인색한 사나이지만 하다케 야마도 그에 못지않는 성격이구나 하고 과장은 생각했다. 원래 시골 사람은 낭비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럼 당신이 맨 마지막에 하다케 야마와 만난 것은 어딥니까? 그것은 오스키역의 거리에서 떨어진 어느 들길이었어요. 그때 하다케 야마는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내가 홋카이도면 땅도 넓고 하니까 그 부근이 좋지 않겠느냐고 그랬더니만 하다케 야마 씨는 무척 마음이 내켜서 일단 기초조사를 하러 간다고 말하면서 떠났어요. 그 전번에 그 기차 시간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거기서 만나기로 했었죠. 과장은 하다케 야마가 탔다는 열차 번호를 일단 써놓았다. 어째서 그때 역 구내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 기차에 타는 거라면 그러는 편이 형편이 좋았을 텐데. 아니요, 그때는 역 대합실이 꽉 차서 거기서 못 만났어요. 하다케 야마 씨는 홋카이도에 가는데 돈을 막 얼마나 가지고 간다고 하던가요? 과장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아무렇지도 않은 채 슬쩍 물었다. 저는 잘 몰라요. 제 생각으로는 대강 2, 30만 원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계약금 정도니까요. 당신이 모든 의논 상대가 되었으면서도 하다케 야마에게 돈의 액수를 묻지 않았다는 것은 좀 이상한데요. 하지만 실제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하다케 야마가 그 기차를 타는 것을 배웅했습니까? 아니요. 그러는 것도 번거로워서 그 자리에서 그냥 헤어졌어요. 여기서 과장은 헤이로쿠에게 두 사람이 헤어진 지점을 약도로 그리게 했다. 그럼 그 뒤로는 하다케 야마와는 만나지 않았습니까? 나도 바쁜 사람이니까 그렇게 만난 적은 없는데요. 그 뒤로는 안 만났어요. 하다케 야마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네, 그렇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그는 적당한 땅이 발견될 때까지 천천히 찾아다니겠다고 했으니까 별로 이상할 건 없어요. 이 당신은 하다케 야마가 집에 돌아왔는지 어떤지 한 번도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지 않았더군요. 하다케 야마 씨가 돌아오면 우리 집으로 그가 오기로 되어 있었으니까요. 근데 오지 않는 걸 보니까 아직 돌아오지 않았나 보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별로 물어보러 갈 생각도 하질 않았던 거죠. 헤이로쿠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유, 아니에요.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하다케 야마는 당신이 말하는 시각에 오스키역에서 기차를 타지 않았습니다. 여군에게 직접 알아보았어요. 그랬나요? 그렇지만 그때는 승객들로 몹시 혼잡했었어요. 여건도 미처 알지 못했던 거 아닐까요? 이거 보세요. 하다케 야마는 가와구치에서는 이미 십수년을 살았기 때문에 얼굴이 제법 팔려있는 사람이에요. 여건들에게는 알려져 있을 겁니다. 과장은 이렇게 약간 무리한 말을 했다. 뭐라고 하셔도 나는 지금 말한 장소에서 헤어졌을 뿐이에요. 당신은 하다케 야마와 헤어진 뒤에 어떤 순서로 집에 돌아왔습니까? 글쎄요. 잘 기억나지 않는데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 헤이로쿠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겨우 석 달 전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후에 하다케 야마와 만났을 때 말입니다. 에? 알겠어요? 글쎄요. 잘 기억나지 않아요. 헤이로쿠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과장에게는 그것이 그가 혐의를 면하기 위한 대답을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예, 아무래도 생각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머리를 숙였다. 그래요? 근데 당신의 장사는 어떻습니까? 네, 그저 그만해요. 좀 더 장사가 번창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뭐 그야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지요. 그런 당신이 상당히 좋은 가격인데도 그 땅을 도로회사에 팔지 않는 것은 어찌 된 겁니까? 큰 액수의 돈을 차지하는 편이 형편이 좋지 않겠어요? 마을 놈들이 뭐 여러 가지로 묘한 말을 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런 놈들에게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헤이로쿠는 이때만은 흥분한 기색을 보였다. 당신은 그런 땅을 팔지 않더라도 돈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나 돈 없어요. 돈이 없고서는 아무도 그렇게까지는 버티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가난한 사람이라면 아무리 심술일지라도 돈을 보고는 가난을 견딜 수 없을 테니까 하는 말이에요. 돈에 관해서는 은근히 헤이로쿠가 하타케 야마의 100만 원을 빼앗은 것처럼 느끼게 했다. 어휴,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나한테 돈이 있겠어요? 양돈업은 돈을 버는 것 같지만 좀처럼 잘 벌어지지가 않아요. 당신은 1949년에 그 땅을 손에 넣을 때까지 어떤 암 거래를 했습니까? 그건 여러 가지였어요. 뭐 암거래 장사 우두머리에게 물건을 받아다가 뭐 군화, 외투, 뭐 그런 거 뭐 뭐든지 팔았어요. 그때 장사를 하는 데서 미운 사람은 없었나요? 그런 암거래 장사는 뭐 여러 가지로 분쟁이 많을 테니까요. 물론 싫은 놈이야 있었죠.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걸 어쩌겠어요? 설마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죽인다고? 음... 과장은 코끝을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렸다. 그렇군요. 근데 가와구치 씨, 당신의 땅 일부를 조금 수색을 해야 되겠습니다. 수색이라니요? 가와구치는 불안한 듯이 과장의 얼굴을 훔쳐보았다. 뭐 어떤 일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사실은 당신에게 어떤 혐의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도로 회사가 예정지로 하고 있는 장소를 중심으로 이 잡목을 베고 풀을 깎아서까지라도 진실을 좀 찾아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부근 일대를 다 파헤칠 생각이신가요? 안 됐지만 가와구치 씨, 당신에게 걸려있는 혐의를 밝히기 위해서도 그곳에 불도저를 넣을 생각입니다. 그건 곤란해요. 가와구치 헤이로쿠는 비로소 딱 잘라 거절했다. 그러나 마음의 동요는 감추지 못했다. 경찰로서는 행방불명이 돼서 있는 하다케 야마 6기호의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하다케 야마의 아내도 가출인 수색원에 그렇게 의견을 첨부했어요. 당신이 하다케 야마를 만났던 최후의 사람이고 지금도 말했듯이 하다케 야마가 당신의 말하는 열차에 타지 않았다는 사실을 종합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당신의 땅을 팔 필요가 있어요. 파헤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다케 야마를 죽이기라도 했다는 겁니까? 헤이로쿠의 목소리는 떨리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만은 이상하게 빛나고 있었다. 아니요, 아닙니다.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튼 당신에게는 그런 혐의가 걸려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심하는 거는 아무리 경찰일지라도 좋은 일은 아니지만은 마을 사람들의 험담도 점점 강해져 가고 있고
이 당신의 결백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당신 땅의 일부를 파괴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곤란해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 땅에는 손가락 하나도 대지 말아주세요. 헤이로꾸는 흥분했다. 그렇지만 말입니다. 이렇게 법률적으로도 그 수사가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안 되었지만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당신이 결백하다면은 거절할 이유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며 과장은 부스럭부스럭 옆에 서류대에서 법원에서 받은 검증 허가증을 보여주었다. 얼마 뒤 경찰에서는 헤이로꾸의 살림에 대해 대규모로 발굴 작업을 시작했다. 현장은 잡목과 관목 그리고 마음대로 자란 잡초에 덮인 지대였다. 고산지대 관광 주식회사의 매수 예정지만 해도 상당한 구간이었다. 이것은 헤이로꾸가 살고 있는 장소에서 뒷산으로 300m가량 떨어져서 지형적으로는 강을 따라 남쪽에서 북으로 약간 서쪽으로도 기울고 있다. 경찰에서는 헤이로꾸의 완강한 매수 거절이 시체를 매몰한 장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수많은 인부가 그 산림에 들어가서 방해가 되는 나뭇가지를 치고 관목을 베고 풀을 베었다. 가늘고 기다란 지형이지만 총면적으로 보면 상당한 것이다. 인부의 임금만으로도 그해 오스키 경찰서에 1년 예산의 절반 가까운 돈을 쓰게 된다. 그러나 경찰의 기세는 굉장했다. 헤이로꾸를 몇 번이나 불러냈고 마지막에는 네가 하다케 야마를 살해했지? 하고 실문도 해보았지만 헤이로꾸는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나 그는 이마에서 비지땀을 흘리고 있었다. 만약 하다케 야마의 매몰 시체가 발견된다면 이것은 서에 큰 공운이 된다. 마을 사람들의 소문은 하늘을 찌르고 현경에서도 적극적이 되어 주었다. 이른바 시체 없는 살인 사건이다. 평소에 헤이로꾸에게 반감을 품고 있던 마을 사람들 중에는 이 작업에 자진해서 협력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있었다. 인부의 숫자가 부족하니까 협력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시체 발굴 현장을 보고 싶어하는 호기심도 곁들여 있는 것이었다. 산을 파헤치는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것은 며칠 동안이나 걸렸다. 그러나 현장의 상황에서 반드시 원활하게 진행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200m를 나가는데 이틀씩 걸리는 경우도 있었다. 의외로 산림의 수목은 무성해서 관목이나 잡초까지도 이것을 제거하는데 애를 먹었던 것이다. 깨끗하게 베어진 지대가 점점 트여졌다. 수사원들은 그 말끔해진 지면을 이잡듯이 뒤졌다. 흙을 파헤쳤던 자리는 없는가? 일부만 부드러운 자리는 보이지 않는가? 삽이나 곡괭이질을 했던 흔적은 없는가? 하고 정성껏 조사했다. 한 번만 벌목한 것으로는 잘 알 수 없는 지점은 정성껏 2번, 3번 나무 뿌리를 캐고 제초 작업을 했다. 검색지대는 점점 길어졌다. 나머지가 500m가량쯤 되었다. 그때까지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한편 헤이로꾸는 집안의 연금 상태였는데 감시하는 경관이 보기에도 그의 불안한 모습은 감출 수가 없었다. 돼지에게 사료를 주는 동작도 어딘지 모르게 어색했다. 점점 더해지는 걱정으로 차분해지지 않는 것 같았다. 다만 연상인 그의 아내만은 무슨 바람이 부느냐 하는 식으로 여전히 산비탈의 밭에 나가 일을 했다. 경찰에서는 매일 인부들을 독려해서 작업에 임하게 했다. 베어낸 수목과 풀은 인부들의 등과 리어카로 기슭에서 기다리고 있는 트럭에 실렸다. 그런 운반 비용만으로도 굉장하다. 경찰에서는 적지 않은 수사비에 조마조마했지만 그래도 범죄의 확증을 얻기 위해서
분발하고 있었다. 드디어 나머지 장소도 모두 벌목되었다. 예정지에 해당되는 곳에 아무 멋도 없는 기다란 도랑이 만들어졌다. 그것은 여기저기를 파헤쳤기 때문인데 멀리서 보면 붉은 흙 때문에 적동의 선이 푸른 산속을 달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초조했다. 그럴 리가 없었다. 모든 상황으로 보아 헤이로쿠가 하다케야마 6기호를 살해하고 이 부근에 묻은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했다. 그것도 강경하게 매수를 거부하고 있는 점을 보면 그 예정지에 해당하는 것은 확실한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보아도 시체는커녕 구두 한 짝도 나오지 않았다. 이봐, 가와구치, 너무 고집 부리지 말고 솔직하게 털어놔. 이제 자백하라고. 형사들 중에는 화가 치밀어서 고함을 치는 사람도 있었다. 무슨 말을 한데도 나는 몰라요. 그보다 내 산에서 사람의 다리 한 짝이라도 나왔습니까? 헤이로쿠는 매우 의기양양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매일처럼 산에서 일하는 경찰의 동태를 그 돼지우리 아니나 다 쓰러져가는 집안에서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에게는 점차 자신 같은 것이 생겨난 모양이었다. 이미 수사를 시작하기 전에 겁먹은 듯한 태도며 이상하게 불안함을 감추려는 듯한 표정은 이제는 없었다. 다시 한번 철저하게 파헤쳐 보자고 하는 것이 수사회의에서의 비장한 마지막 결론이었다. 시체는 생각했던 데보다도 다른 곳인지도 모른다. 그쪽을 파헤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렇게 되면 헤이로쿠가 소유한 산을 전부 벌거숭이로 만들어야 한다. 엄청난 비용이다. 게다가 만일 시체가 나오지 않는 경우 경찰은 굉장한 비난을 받아야만 한다. 그것도 고려해야만 했다. 바야흐로 시체 없는 살인사건은 완전히 시체를 환영화한 것 같았다. 그것이 확실해진 것은 마지막 수색 작업이 헛수고로 돌아갔을 때였다. 자, 이것 좀 봐요. 에? 내 산에 멋대로 들어가서 이 나무와 풀을 베어버린 거를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가와구치 헤이로쿠는 이렇게 경찰에 대들었다. 어떡할 거냐고요. 나는 저것만으로도 억울한 누명을 받게 되었어요. 그것도 살인 혐의예요. 지독하지 않아요? 자, 저 한 줄기에 파헤쳐진 흔적이 있는 한 나는 언제까지나 세상으로부터 의심을 받게 되었어요. 어떡하실 거냐고요. 수사본부의 주임이 나와서 심심한 사과를 했지만 헤이로쿠는 전혀 들어주지 않았다. 그 부분만큼의 배상을 한다고 해도 저 벌거숭이의 도랑이 남아있는 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주임이 의견을 묻자. 글쎄요, 저 길에서 서쪽으로, 다시 말해서 강을 향한 벼랑까지를 모조리 벌채해 주세요. 그러면 길은 없어지고 그 부근만은 똑같아지니까 나도 마음이 좀 날 것 같아요. 이렇게 주장했다. 가와구치 헤이로쿠의 주장도 무리는 아니다. 그의 살림에 한 줄기 발굴 흔적이 남으면 이것은 누구에게나 그의 혐의가 영원히 기억될 것이 틀림없었다. 이른바 시체 없는 살인사건의 기념 라인 같은 것이다. 이것이 있는 한 가와구치 부부는 한평생 언짢은 생각을 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그는 그 괘씸한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서쪽 강가에 이르기까지의 나무를 베고 잡초를 제거해서 정지, 즉 땅을 닦아달라는 것이다. 그래도 언짢은 기억의 흔적이 사라질 리는 없지만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낫다는 것이었다. 이 말은 옳았다. 그 지방 사람들조차도 경찰이 아무런 확증도 잡지 않고 예단만으로 다짜고짜로 매수 예정지를 파헤친 것은 지나친 행동이었다고 비난했다.
사람의 시체를 파묻었다면 걸어보기만 해도 알 수 있을 것이다. 하다케야마 6기호의 행방불명은 석 달밖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풀이 새로 난다고 해도 주위와는 뚜렷하게 구별이 날 것이다. 설사 범인이 그 위를 다른 풀이나 나무로 덮었다 할지라도 수색할 때는 알만할 것이다. 그것을 일일이 벌채를 했다는 것은 너무나 상식 이하의 것이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너무나 지나치게 공을 들인 것이었다. 경찰이 이런 여론에 난처해져 있을 때 결정적인 패배가 닥쳤다. 행방불명이 되었던 하다케야마 6기호가 불쑥 홋카이도에서 가와구치코 거리의 자택에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그런 소동이 있었으리라고는 조금도 생각지 못했네요. 집으로 돌아온 그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이렇게 말했다. 가와구치 씨와 약속을 했거든요. 홋카이도에 가서 적당한 돼지 사육종이 발견될 때까지 집에도 편지를 안 하기로 했었으니까요. 내가 어디 여관에 있는지 아내도 알지 못했으니까 편지도 보낼 수가 없었던 거죠. 네? 어째서 감추고 있었냐고요? 그야 생각을 좀 해보세요. 가와구치코는 좁은 곳이니까 만약 내 계획이 실패한다면 곧 사람들의 비웃음을 살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적당한 후보지가 발견될 때까지는 비밀로 했던 거예요. 이렇게 말한 다음 그는 그 후보지로서 도카치 평ян이 오비히로 근교니 하고 여러 가지 말을 해서 사람들을 얼떨떨하게 했다. 경찰은 아연실색했다. 이렇게 되면 완전히 가와구치 헤이로쿠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어떻게 사과를 하더라도 그가 절대로 들어주지 않을 것은 지난번에 매수를 절충하던 예로도 알고 있다. 경찰은 지금까지 이미 연간 수사비 예산의 절반을 잃었는데 이번에는 그 몇 배나 되는 부담을 짊어져야만 했다. 그래서 현경의 고위층이며 시장 등이 양해라는 이름으로 사과를 했지만 헤이로쿠는 강경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한데도 내 명예는 회복되지 않아요. 살해되었을 하다케 야마는 무사히 돌아왔잖아요. 내 살림을 어떻게 해줄 거예요? 경찰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해야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는 때를 만난 듯 기세를 울렸다. 마침내 그 지방의 유지들도 사이에 껴서 가와구치 헤이로쿠의 주장을 3분의 1로 축소하는데 가까스로 성공했다. 다시 말해서 줄이 나 있는 전역의 서쪽 절반을 평평하게 하는 것으로 괘씸하기 짝이 없는 라인을 없애라는 것이 그의 요구였지만 그것을 전역이 아니라 가와구치가 희망하는 곳만을 수목을 벌채하고 제초해서 깨끗하게 하면 된다는 그런 타협 아니었다. 물론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비용이었지만 그 이상은 상대도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가와구치 헤이로쿠가 희망하는 그 지점이라는 것은 후에우키 강을 내려다보는 벼랑 위의 끝까지 약 1200평방미터의 면적이었다. 이 타협이 성립되자 이번에는 가와구치가 자진해서 고산지대 관광 주식회사의 엔잔 출장소로 나가 소장과 교섭을 했다. 저 소장님, 나도 지금까지 고집을 부렸는데요. 이번에 큰 재난으로 저대로 내버려 두기가 정말 절실하게 싫어졌어요. 저곳에 풀이나 나무가 자라서 전과 다름없이 될 때까지 앞으로 10년, 20년 걸릴 거예요. 그때까지 불쾌한 마음을 갖고 살기도 싫으니까요. 처음에 결정했던 대로 회사에서 사주세요. 다행히 경찰에서 나무와 풀을 모조리 없애주었으니까요. 그만큼 회사 비용도 줄게 되었죠. 회사 측에서는 매우 괘씸했지만 결국 가와구치의 제의를 받아들였다. 회사로서도 예정대로 하는 편이 노선을 변경하는 것보다 편하게 예산 안에서 공사를 할 수 있겠고 가와구치의 말대로 산림 벌채 비용을 얼마쯤 절약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가와구치는 이런 말도 덧붙였다. 나도 마을의 악평은 더 이상 사고 싶지 않으니까요. 일단 계약은 했지만 그 가격이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가격으로 해주세요. 나도 언제까지나 언짢은 기분으로 있고 싶지 않으니까요. 빨리 도로가 만들어지는 편이 더 좋겠어요. 그야 물론 회사도 환영하는 바이다. 이리하여 가와구치가 말하는 대로 강에 임한 1200평방미터의 땅은 벌목과 제초가 말끔히 되었다. 그 작업 덕분에 산기슭에서 그 지점에 가기까지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길 비슷한 것도 만들어졌다. 다만 이상한 것은 하다케 야마 6기호가 실로 때를 맞추어서 홋카이도에서 돌아온 일이었다. 만약 가와구치 헤이로쿠에 대한 애당초의 혐의가 어렴풋하던 단계에서 하다케 야마가 나타났다면 경찰도 이렇게까지 심한 꼴을 당하지는 않고도 끝났을 것이다. 그 출현 타이밍이 정말로 가와구치에겐 좋았던 것이다. 어째서 행운이었는가? 그것은 이윽고 그 깨끗해진 땅에 모모 건설이라는 토건업자의 인부가 들어오게 된 것으로 알았다. 나는 저기에 조그마한 호텔을 지을 거요. 저기는 후에우키강 바로 위가 되어 있으니까 경치 좋기론 더 이상 없지. 보라고, 맞은편은 벼랑 절벽이어서 전망이 더 말할 나위 없이 좋아. 이번에 만들어지는 관광회사의 도로가 가로질러 달리고 있으니까 이 도쿄 사람들도 틀림없이 그곳에 투숙해 줄 거요. 이 관광회사도 앞으로는 스카이라인을 만든다니까 이것 또한 자동차가 점차로 더 많이 들어올 거요. 그러면 그 호텔길 드라이브 코스가 되기도 하고 이 젊은이들의 휴게소가 되기도 하지. 뭐 호텔이라고는 해도 뭐 처음부터 큰 것은 하지 않을 거요. 형편을 봐가면서 작은 규모부터 점점 더 넓혀갈 생각이요. 가와구치 헤이로쿠는 의기양양하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 가와구치는 관광회사에 판 땅값 전부를 이에 투입한다고 했다. 그러자 묘한 소문이 퍼졌다. 그것은 처음부터 가와구치와 하다케 야마 유키오가 한패가 돼서 공모한 일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번 사건은 도쿄의 각 신문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돼서 선전 효과 100%였다. 호텔이 그 지점에 지어지면 별로 다른 광고를 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호기심으로 한 번쯤은 놀러 오게 될 것이다. 그곳은 가와구치 헤이로쿠의 말대로 후에우키 강의 벼랑에 면한 경치가 기막힌 곳이다. 초여름은 실록, 가을은 단풍. 정말로 관광지로서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다음은 가와구치가 그 호텔 건설 예정지를 보기 좋게 속여 경찰에 정지를 하게 한 일이다. 나무의 벌채, 잡초의 제초, 그런 것들의 운반. 이것만 해도 비용은 적지가 않다. 그 지방 경찰에서는 1년간의 수사비 예산을 다 써버리고도 아직도 모자라는 정도다. 이 공모설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고개를 끄덕이게 했다. 그러나 가와구치와 하다케 야마가 부정하는 한 아무데도 그것이 증거가 될 만한 것은 없었다. 하다케 야마 유키오가 홋카이도 각지를 넉 달 동안에 걸쳐 양돈 장소를 찾아 여행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여기에는 사기라는 증거도 없었다. 또한 설사 그런 의문이 있다 하더라도 사기죄는 구성되지 않는다. 가와구치 헤이로쿠는 아무것도 남의 것을 취득했던 것이 아니고 자기의 살림에 경찰이 손질을 하는 것을 그는 처음부터 거절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을 강제로 한 것은 경찰 측이었다. 이것은 일부러 판사에게서 영장까지 받아서 강행한 것이다. 불평을 할 수가 없다. 헤이로쿠, 굉장한 짓을 했어.
이러한 소문이 회사의 토지 매수 때보다도 더 크게 들리게 되었다. 한 번은 그에게 동정한 만큼 그 비난과 질투는 극히 강한 어조가 되었다. 그러나 가와구치 헤이로쿠의 태도는 어디서 바람이 부는가 하는 듯한 태연한 태도였다. 여전히 아내는 산비탈에 밭을 갈고 있었고 헤이로쿠는 돼지 사육에 여념이 없었다.